자, 여러분, 왕좌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에밀리오 살가리의 산독한 왕좌를 향한 여정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적의 심장부로 뛰어든 두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모험 소설이 아니에요. 대담한 전략과 절대 꺾이지 않는 의지가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서사시죠. 아니, 정말로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고작 몇 명의 부하랑 머릿속에 있는 단 하나의 계획만 가지고 한 나라를 뒤엎는다니,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현실로 만들어버린 그 놀라운 전략과 그 뒤에 숨겨진 긴박감 넘치는 순간들을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모든 것은 적의 도시, 그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첫 무대는 겐지스강의 지류인 브라마푸트라강 유역, 그러니까 적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아삼의 수도 구와하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후덥지근한 공기, 좁은 길을 가득 메운 사람들, 허름한 대나무 오두막과 화려하고 웅장한 파고다가 뒤섞여 있는 혼란스러우면서도 활기가 넘치는 그런 도시, 바로 이 낯선 도시의 인파 속을 두 명의 남자가 걷고 있습니다. 한 명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유럽인인데 강렬한 태양에 잘 그을린 구릿빛 피부에 시크티크한 콧수염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다른 한 명은 그보다 훨씬 젊은 동남아시아인인데 뭐랄까 존재감부터가 남다릅니다. 불꽃처럼 이글거리는 검은 눈, 어깨까지 내려오는 칠흑 같은 머리카락, 그리고 허리에는 다이아몬드와 루비가 박힌 화려한 크리스 단검을 차고 있어서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왕중이구나 하고 느낄 정도죠. 네, 바로 이 두 사람이 전설적인 해적이자 말레이시아의 호랑이로 불리는 산독한과 그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유럽 출신의 천재 전략가 베코 야네스입니다. 산독한은 잃어버린 자신의 왕국을 되찾겠다는 불같은 열망에 사로잡힌 전사이자 왕자입니다. 그의 성급함은 사실 단점이라기보다는 정의를 향한 조급함, 그리고 행동에 대한 갈망에서 나오는 거죠. 반면에 야네스는 수많은 전투와 모험을 겪으며 다져진 냉철함과 지혜를 가진 인물이에요. 그의 그 차분한 미소 뒤에는 이미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있는 체스 마스터의 두뇌가 숨어 있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불과 얼음 같은 두 사람의 조합이야말로 불가능한 임무를 가능하게 만드는 진짜 원동력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목숨을 걸고 이 적대적인 도시에 와 있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쿠데타입니다. 현재 아삼을 통치하고 있는 왕, 신디아라는 인물은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왕좌를 빼앗은 찬탈자거든요. 산독한과 야네스의 목표는 바로 이 가짜 왕을 끌어내리고 왕국의 정당한 계승자인 아름다운 수라마 공주를 다시 왕좌에 앉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왕자리 뺏기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성전? 뭐 그런 거죠. 하지만 말이죠. 구아하티에 도착한 지 벌써 8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행동파인 산독한은 지금 속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시간만 보내는 건 왕국을 정복하는 방식이 아니잖아 하면서 불만을 터뜨리죠. 전사의 본능이 그를 재촉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네스는 정말 태평하죠. 그의 침착함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이건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사냥꾼의 인내심입니다. 그는 이미 거미줄을 다 쳐놓고 먹잇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자, 드디어 야네스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 시작부터가 남달라요. 칼을 뽑는 게 아니라 아주 세심하게 조작된 소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시작하거든요. 적의 도시 한복판에서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보다 이렇게 교묘한 심리전이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그의 비상한 전략가적 면모를 제대로 엿볼 수 있습니다. 야네스의 첫 번째 목표는 철통 같은 경비를 받는 왕이 아니에요. 바로 왕국의 2인자, 총리, 칵사 파라옴입니다. 야네스는 총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간파했어요. 그가 보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온갖 사람들이 드나드는 시끄러운 여관 위층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이 사소한 정보가 야네스 같은 전략가에게는 활짝 열린 대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야네스의 이 기가 막힌 계획을 한번 단계별로 뜯어보시죠. 첫째, 일부러 여관 주인과 시비를 붙여서 온 동네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큰 소동을 벌입니다.
둘째, 자기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거물, 바로 영국 귀족인 척 연기를 하죠. 셋째, 이 미개한 곳에서 존귀한 자신이 무시당하고 밥도 못 얻어 먹었다고 소리치면서 현지 권위를 대놓고 모욕합니다. 이 모든 소동의 최종 목표는 딱 하나. 총리가 이 소란을 듣고 직접 내려와 자신을 만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정말 분노를 가장한 완벽하게 계산된 한편의 연극이었어요. 야네스가 내세운 가짜 신부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냥 귀족도 아니에요. 당시 인도를 식민 지배하던 대영 제국의 심장부, 영국에서 온 제임스 모어랜드 경.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인도 전체의 황제인 빅토리아 여왕과 절친한 사이라고 주장하죠. 와, 배짱 한번 두둑하죠. 이 이름 하나는 총알도 뚫지 못하는 방패이자 어떤 문이든 열 수 있는 만능 열쇠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과는 야네스의 계산대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소동을 보고받은 총리 칵사 파라음은 그야말로 혼비백산했죠. 만약 영국 귀족, 그것도 여왕의 친구를 홀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자신의 목은 물론이고 아삼 왕국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이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허둥지둥 경비병들을 모두 물리더니 모어랜드 경을 극진히 모셔서 자신의 방에서 개인적인 만찬을 대접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야네스는 완벽한 연기로 총리를 자신의 거미줄 안으로 정확히 끌어들인 겁니다. 자, 이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지금까지가 화려한 조명 아래서 펼쳐진 한편의 연극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에서 벌어지는 심리 스릴러에 가깝죠. 성공적인 기만 작전 이후 훨씬 더 위험한 다음 단계, 바로 납치와 신문이 시작됩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요. 총리의 방에서 야네스는 외교적인 예의를 차리는 척하며 최고급 마닐라 시가를 하나 권합니다. 겉보기에는 우정의 표시처럼 보이지만 이건 사실 치명적인 함정이었죠. 그 시가 안에는 사람을 순식간에 잠재워버리는 강력한 아편 유도체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거든요. 거절할 수 없는 호의 속에 담긴 정말 무서운 무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총리가 시가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는 순간 약효는 즉시 나타납니다. 그의 눈이 흐려지고 말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결국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맙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왕국을 호령하던 권력자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정말 극적인 순간이죠. 의식을 잃은 총리를 옮기기 위해 준비된 것은 초파야라는 인도식 마차였습니다. 이것도 그냥 아무거나 고른 게 아니에요. 덮개가 있고 안에는 매트리스와 쿠션까지 있어서 밖에서는 절대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거든요. 사람 하나 감쪽같이 실어 나르기엔 정말 안성맞춤이었던 거죠. 야네스의 준비성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총리가 눈을 뜬 곳은 축축하고 어두운 지하 공간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곳은 바로 구하아트 신의 한복판에 숨겨진 지하 파고다, 산독한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인 몬프라쳔의 호랑이들의 비밀 아지트였죠. 적의 눈과 귀가 사방에 깔린 도시 한가운데에 이런 본거지를 마련해두다니 이들의 대담함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신을 차린 총리 앞에서 산독한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이 섬뜩한 경고를 던집니다. 이 대사 정말 무섭지 않아요? 산독한이 내가 호랑이다 라고 위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옆에 있는 조용한 친구, 야네스가 더 무자비할 수 있다고 암시하는 거예요. 이건 고도의 심리전, 이른바 나쁜 경찰, 더 나쁜 경찰 전략이죠. 총리 입장에서는 이제 누가 더 위험한지, 뭘 믿어야 할지 완전히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육체는 사로잡았지만 왕국을 뒤엎을 결정적인 정보는 아직 그의 머릿속에 있거든요. 총리는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여전히 왕국에 대한 충성심으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굳게 닫힌 입을 열게 할 수 있을까요? 이때 야네스가 꺼내든 고문 도구는 칼이나 채찍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고추였어요. 그냥 고추가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맵다고 알려진 바로 그 부트 졸로키아. 야네스는 고문조차도 현지의 지식을 활용하는 그야말로 창의적이면서도 잔인한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신문은 정말 지독하게 진행됩니다. 부하인 칸마무리가 총리의 식사에 부츠 졸로키아를 몰래 갈아 넣어요.
음식을 삼킨 총리는 곧 입안부터 식도, 위장까지 불타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몸부림치죠. 그는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애원하지만 야네스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거절합니다. 결국 이 참을 수 없는 육체적 고통과 갈증은 그의 저항 의지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고 그는 왕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신성한 유물에 대한 비밀을 털어놓고 맙니다. 자, 총리에게서 결정적인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이제 쉴 틈이 없어요. 팀은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다음 작전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쥐도 새도 모르게 신성한 우만한다 사원을 터는 겁니다. 작전은 이제 첩보전에서 대담무쌍한 강탈 작전으로 전환됩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훔치려는 것은 바로 샬리그램입니다. 이게 그냥 조개 화석이 아니에요. 힌두교의 신 비시누의 머리카락을 담고 있다고 믿어지는 신성한 유물이죠. 이건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통치자의 권위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았음을 증명하는 일종의 인증서 같은 겁니다. 즉 샬리그램을 손에 넣는 자가 곧 아삼의 진정한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훔친다는 건 단순히 재물을 훔치는 게 아니라 왕국의 정통성 그 자체를 훔치는 거죠. 사원에 잠입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판차가비아라는 아주 특이한 혼합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건 브라만교의 정화 의식에 사용되는 신성한 물질인데 우유나 요구르트뿐만 아니라 소의 소변과 배설물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책을 보면 이런 디테일이 참 재미있어요. 이런 구체적인 요소들이 그들이 단순히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낯선 문화와 종교의 장벽까지 넘어서야 했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훨씬 더 현실감 있게 만들어주죠. 마침내 습격의 밤이 찾아옵니다.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밤. 야네스와 산도칸, 그리고 또 다른 동료인 트레말 나이크가 이끄는 정예팀이 그림자처럼 움직여 사원으로 향합니다. 소리 없이 경비병들을 처리하고 신성한 장소를 지키는 그 육중한 청동문을 지렛대를 이용해서 힘으로 열어젖히며 내부로 잠입하죠. 모든 게 숨막히게 조용합니다. 사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을 겁니다. 횃불 빛에 거대한 신상들의 그림자가 벽에서 춤을 추고 그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마침내 목표 지점인 거대한 물고기 형상의 조각상, 비슈누의 첫 번째 화신인 마추야 앞에 섭니다. 총리가 실토한 비밀의 열쇠가 바로 이 조각상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거죠. 자, 이제 임무는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서 모든 게 너무 순조로우면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신호 아니겠어요? 승리와 재앙이 동전의 양면처럼 순식간에 뒤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마취아 조각상 아래에 조개 모양의 장식을 유심히 살피던 그들은 마침내 바닥에 석판에 박혀있는 두꺼운 청동고리를 발견합니다. 총리가 알려준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순간 그들의 심장은 됐다 하는 안도감과 흥분으로 마구 고동치기 시작합니다.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아낸 겁니다. 팀에서 가장 힘이 센 부하 2명이 청동고리에 밧줄을 걸고 온 힘을 다해 당기자 끼익끼익 하는 수백 년은 좋게 됐을 법한 끔찍한 소리와 함께 무거운 돌판이 들려 올라갑니다. 그 돌판 아래로 보이는 건 끝을 알 수 없는 어둠과 아래로 향하는 축축한 계단뿐이었죠. 횃불을 들고 한 칸 한 칸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자 작은 지하의 방이 나타납니다. 방 중앙에는 작은 점토 조각상이 놓여 있었고 그 조각상을 치우자 돌바닥에 파인 홈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홈 안에 마침내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작고 화려한 금속 상자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긴장의 순간이죠. 이제 상자를 열기만 하면 됩니다. 야네스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 검고 영롱한 빛을 내뿜는 샬리그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순간 야네스는 억눌렀던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모든 위험과 계획의 최종 목표, 아삼의 왕권을 상징하는 성물을 마침내 손에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승리의 순간처럼 보였죠.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요. 그런데 말이죠. 그 기쁨은 정말 짧았습니다. 계단을 다시 올라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완벽한 어둠, 차갑고 단단한 돌벽뿐이었어요. 그들이 들어왔던 입구에 무거운 돌판이 다시 닫혀버린 겁니다. 이건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자, 승리의 정점에서 순식간에 지하 무덤에 갇혀버린 이들. 과연 산독한과 그의 동료들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진짜 위기를 맞이했을 뿐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브라마푸트라 강도, 야네스와 산독한,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정말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침묵 뒤에는요, 아삼 왕국 전체를 뒤흔들 엄청난 계획이 숨어 있죠. 과연 이들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그냥 보물을 훔치는 그런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말이죠.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거대한 체스 게임의 첫 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의 성패가 단 하나, 샬리그램이라는 신성한 물건을 손에 넣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 지점은 바로 우마난다 사원입니다. 이 사원은 아주 신성한 기운이 감도는 곳인데요. 바로 여기에 아쌈 왕국 사람들이 모두 숭배하는 위대한 유물이 잠들어 있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 샬리그램이 뭐길래 이렇게 목숨까지 거는 걸까요? 이게 그냥 평범한 돌멩이가 아니에요. 힌두교의 3대 신 중 한 명인 바로 그 비시누 신의 살아있는 현신으로 여겨지는 엄청난 성물입니다. 특히 이 사원에 있는 샬리그램은 더 특별한데요. 전설에 따르면 비시누의 머리카락 한 올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해요. 그러니 그 상징적인 가치는 뭐 돈으로 따질 수가 없죠. 이걸 가진다는 건 신의 가호를 직접 받는다는 뜻이고요. 왕의 권위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신성함, 이게 바로 야네스가 짜놓은 거대한 계획의 핵심 동력인 셈이죠. 사원으로 가는 길에 동료인 트레말 나이크가 이 지역에 깊은 믿음이 담긴 브라만교의 장래의식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서면 판차카페아라는 성스러운 혼합물로 몸을 정화하고 신성한 소의 꼬리를 붙잡고 다음 세상에서의 평안을 기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의 손에 의해 불길 속에서 영원으로 돌아가는 아주 경건한 의식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들이 지금 들어가려는 곳이 그냥 건물이 아니라 삶과 죽음, 그리고 신앙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공간이라는 게 확 와닿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들은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문을 부수고 요란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바다에서 갈고 닦은 그들만의 기술, 바로 해적의 기술로 마치 그림자처럼 높은 사원벽을 타고 올라서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성전 안으로 스며들 듯 잠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사원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니 거대한 물고기 신상이 그들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바로 대홍수 때 인류를 구원했다는 전설 속 비슈누의 첫 번째 화신 마추야입니다. 이 신상이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목표로 향하는 비밀의 문이 바로 이 구원자의 발밑에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조개 껍질 모양 조각 아래를 더듬어 보니 역시나 숨겨져 있던 청동고리가 손에 잡힙니다. 일행이 힘을 합쳐 이걸 힘껏 잡아당기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돌판이 열리면서 지하로 이어지는 어두컴컴한 계단이 드러나죠. 이걸 본 야네스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말합니다. 왕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군.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수천 년의 세월이 먼지처럼 켜켜이 쌓인 그야말로 잊혀진 공간이 나타납니다. 퀴퀴한 공기 속에서 야네스의 날카로운 눈은 단번에 방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는 돌받침대를 정확하게 포착해냅니다. 야네스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돌받침대 위의 점토상을 깨부숩니다. 그러자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작은 금속 상자가 모습을 드러내죠. 뚜껑을 여는 순간 영롱한 빛을 뿜어내는 셜리그램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마침내 목표를 손에 넣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완벽한 성공은 때로는 가장 위험한 함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죠. 그 기쁨과 환희는 정말 잠시뿐이었습니다. 서둘러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 계단 끝에 다다랐을 때 그들을 맞이한 건 바깥의 희미한 빛이 아니라 차갑고 무거운 돌의 절망적인 무게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돌판을 다시 닫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갇힌 거죠. 분노에 찬 산독한의 포효가 좁은 지하 공간을 쩌렁쩌렁 올립니다. 이제 이곳은 성스러운 비밀의 방이 아니라 그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살아있는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가던 바로 그 순간 안내인 빈다르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과거에 이 사원을 수리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강으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를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었죠.
하지만 그 희망에는 끔찍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길이 하나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는 자유를 향한 강으로 이어지지만 다른 하나는 라자의 보물창고 그리고 그곳을 지키는 굶주린 맹수들의 아가리 속으로 이어진다는 섬뜩한 경고였습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끝장인 거죠. 그 보물창고를 지키는 건 다름 아닌 4마리의 굶주린 호랑이였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순간 그건 곧 끔찍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올바른 길을 찾아 달려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 터널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에서는 죽음의 위협이 따라오고 저 멀리 앞에서 들려오는 브라마푸트라 강의 거친 물소리는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의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마침내 터널의 끝에 다다른 그들은 거칠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도 잠시 거센 물살이 동지들을 무자비하게 뿔뿔이 흩어놓고 맙니다. 야네스는 칠흑같이 어두운 강물 위로 간신히 떠오릅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죠. 겨우 떠다니는 널빤지 하나를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 그건 장례식에 쓰인 널빤지였고 그 위에는 이미 부패한 시신이 차가운 달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그는 정말 처절한 고독과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영원 같았던 시간이 흐른 끝에 강독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기적처럼 그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불교 승려로 변장한 채 그를 기다리고 있던 동료 칸마무리였습니다. 칸마무리는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다른 동료들 모두 무사하고 심지어 그들이 납치했던 중요한 포로인 총리 대신까지 안전하게 확보했다는 겁니다. 최악의 위기를 넘긴 거죠.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다시 만나고 작전의 핵심인 샬리그램까지 손에 넣은 야네스. 이제 그의 계획은 훨씬 더 대담하고 위험한 2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제 왕을 향해 정면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야네스의 예상대로 도시는 샬레그램 도난 사건으로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은 범인을 찾는 사람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를 약속한다는 포고령을 내리죠. 이 모든 혼란을 지켜보면서 야네스는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야네스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이건 거대한 체스 게임과 같다고요. 먼저 스스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샬리그램을 훔쳐서 왕국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로 자신이 직접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왕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는 거죠. 그는 다시 한번 위풍당당한 영국의 귀족 제임스 모어랜드 경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는 숨거나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궁전 문을 향해 걸어가죠. 그러고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신성한 돌을 되찾아 왔으니 당장 왕을 만나게 해달라. 정말 대단한 배짱이죠? 마침내 왕좌의 방으로 안내된 야네스. 그곳에는 아삼의 통치자인 라자, 그리고 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그리스인 총신 테오토크리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권력의 정점에 있는 두 남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방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야네스가 샬리그램을 돌려주자 왕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야네스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말을 합니다. 부와 명예는 필요 없다고 거절해버린 거죠. 그렇다면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원한 건 금도 땅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의 두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왕국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든 전설 속의 검은 호랑이 칼라바그를 사냥할 권리였습니다. 이 요청은 야네스를 순식간에 왕실 비극의 한가운데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진실의 문을 열게 되죠. 사실 왕이 직접 아들들의 죽음을 꾸몄다는 흉흉한 소문이 왕궁 안에 파다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호랑이 사냥은 단순한 영웅적인 행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왕좌를 둘러싼 치명적인 정치 게임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야네스는 이제 막 그 게임의 가장 위험한 말판 위로 스스로 올라선 것입니다. 에밀리오 살가리의 장대한 모험 소설 산도캔 시리즈. 그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다시 한번 깊이 빠져들어 보겠습니다.
야네스가 아삼의 궁정에서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위기가 폭풍처럼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바로 그 위기의 한복판에서 아주 긴박하게 시작됩니다. 바로 이 한마디, 이 절박한 외침으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 외침은 앞으로 펼쳐질 그 숨막히는 추격전과 대담한 구출 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아니,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아주 조금만, 정말 살짝만 뒤로 돌려봐야 합니다.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는 신성함이라는 아주 교묘한 가면 뒤에 끔찍한 계략을 숨긴 한 남자가 있었거든요. 그의 등장은 정말이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라마를 납치하기 위해 사용된 그 계획의 전말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이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영리하고 또 사악한 계획이었는데요. 어떻게 단 한 사람이 철통 같은 경비를 뚫고 목표물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파키르라는 존재가 대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요, 극단적인 고행으로 아주 유명한 힌두교의 성직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 즉 경외심과 함께 공포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존재였죠. 누구도 감히 그들을 의심하거나 앞을 막아서려 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이 점을 납치범이 아주 교묘하게 파고든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라마의 저택에 나타난 파키르의 모습. 정말이지 기괴하고 충격적입니다. 얼굴에는 붉은 삼지창 문신이 새겨져 있고 온몸에는 젤을 발라서 앙상한 몸이 그대로 드러나죠. 하지만 가장 끔찍한 건 수십 년간 하늘로 쳐들어 올려서 완전히 말라비틀어진 오른팔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손바닥에 흙을 얹고 묘목까지 심어서 키우고 있었어요. 이 모습 자체가 그의 신앙심을 증명하는 순교의 증표였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여기에 압도되어서 저항할 생각조차 못했던 거죠. 아니,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총과 칼로 무장한 경비원들이 버티고 서 있고 문은 굳게 닫혀 있는데 대체 어떻게 파키르 혼자서 이 모든 걸 무력화시켰을까요? 그 해답은요,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과 공포심, 그 심리를 파고드는 아주 교묘한 계략이 있었죠. 자, 그의 계획은요, 정말 치밀하게 여러 단계로 짜여 있었어요. 첫째, 저택 밖에서 한 노인이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서 사람들의 주의를 끕니다. 바로 그때 마치 구원자처럼 파키르가 등장해서 저주를 풀어주겠다고 제안하죠. 미신을 두려워했던 저택 사람들은 그를 안으로 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정화의식. 그는 사람들의 이마에 붉은 점을 찍어주면서 축복을 내리는 척했지만 사실 이 과정에서 강력한 수면 효과가 있는 꽃가루를 공기 중에 슬쩍 퍼뜨린 겁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지기만을 기다렸다가 조용히 창밖에 공범에게 신호를 보낸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저주를 거두었으니 이제 모두 안전하오. 와, 이 말을 남기는 순간 저택의 모든 경계심은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안전해졌다고 굳게 믿었지만 사실은 가장 큰 위험에 빠져버린 순간이었죠. 이 파키르의 말, 정말 소름 끼치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초점은 납치 그 자체의 순간으로 옮겨갑니다. 저택 안이 쥐죽은들 고요해진 걸 확인한 파키르는 창문으로 다가가서 약속된 신호, 바로 긴 휘파람 소리를 보냅니다. 그의 신호에 맞춰서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인물이 소리 없이 모습을 드러내죠. 여기서 이 납치의 진짜 목적이 드러납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공범은 수라마를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자고 제안하지만 파키르는 단호하게 거절하죠. 왜? 배후의 주인이 원하는 건 그녀의 죽음이 아니라 신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나 원한이 아니에요. 그들은 수라마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캐내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무대는 산독한에게로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그야말로 분노와 절망에 휩싸이지만 곧바로 행동에 나서죠. 지금부터 그의 수사는 마치 먹잇감을 끈질기게 쫓는 굶주린 호랑이의 사냥처럼 아주 긴박하게 펼쳐집니다. 산독한은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아요. 이게 바로 그의 대단한 점이죠. 다른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현장의 단서들을 하나씩 꿰뚫어 봅니다.
열려있는 덧창과 거기 걸려있는 밧줄, 공기 중에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낯선 달콤한 향기, 그리고 마침내 바닥에 흩어져 있는 아주 작은 꽃잎 조각들까지. 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저택 사람들이 약해당했다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꽃이 범인들이 사용한 무기였던 겁니다. 가샤씨꽃. 이름도 좀 생소하죠? 이 꽃잎을 으꿰면 나오는 향기가 사람을 순식간에 아주 깊은 잠에 빠뜨리는 효과가 있었어요. 이걸로 어떻게 아무런 소동이나 싸움 없이 저택 전체가 무력화될 수 있었는지 그 의문이 풀리는 거죠. 정말 교묘하고도 치명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수사가 드디어 결정적인 실마리를 잡게 됩니다. 저택 근처에서 수상한 파키르를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까지 알아냅니다. 탄티아. 이제 산독한에게는 쫓아야 할 이름과 뚜렷한 목표가 생긴 겁니다. 막연했던 추적이 이제 명확한 표적을 향한 사냥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사건이 얼마나 숨가쁘게 돌아가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정보를 얻자마자 산독한은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행동에 옮깁니다. 금요일 우마난다 사원에서 마침내 탄티아를 발견하고 그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기를 기다렸다가 덮치죠. 하지만 탄티아는 끝까지 발뺌하고 바로 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크교도 병사들의 기습 공격이 시작됩니다. 단순한 납치범 추적이 이제는 더 큰 세력과의 정면 충돌로 번지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혼란스러운 기습을 틈타 파키르는 도망치기 시작하고요. 당연히 산독한과 그의 충실한 동료 트레마엘 나이크가 그 뒤를 바짝 쫓습니다. 이 추격전은 결국 낡고 버려진 탑 안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대결로 이어지게 되죠. 추격전의 무대는 이제 어둡고 음산한 폐허,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탑 안으로 이어집니다. 덩굴이 무성하게 자라있고 사방에서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는 곳, 이곳에서 숨막히는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트레말라이크가 나지막에 경고하죠. 눈 똑바로 뜨게 친구, 저 돌무더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 이 한마디가요, 공기의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파키르를 쫓아 들어온 폐허 속에서 그들은 직감적으로 깨달은 거죠. 이곳에 있는 건 자신들만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표범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뒤이어 또 다른 놈이 나타나죠.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 맹수들과의 사투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책에서는 이 장면을 정말 생생하게 묘사하는데요. 좁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인간과 맹수의 치열한 싸움이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이 맹수들과의 끔찍한 혈투가 끝나고 나서야 마침내 그들은 그림자 속에 공포에 질려 웅크리고 있는 파키르를 발견합니다. 이제 그에게 더 이상 도망칠 길은 없습니다. 표범이라는 방패막이도 도망칠 공간도 모두 사라진 지금 그는 오롯이 산독한의 분노와 마주해야만 합니다. 궁지에 몰린 파키르는 결국 입을 엽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하나하나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납치를 제시한 배후는 역시나 야네스와 결투를 벌였던 그리스인 테오토크리스였고요. 수라마는 그의 개인 방관로에 갇혀 있고 목적은 산독한과 야네스에 대한 정보를 캐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정말 가장 끔찍한 진실이 밝혀집니다. 수라마는 이미 자백제를 마셨고 그들의 왕국 탈환 계획 전부를 적에게 낱낱이 실토해버렸다는 것. 이 순간 단순한 납치 사건은 야네스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돌변합니다. 자,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적이 모든 걸 알게 된 이상 한시가 급하죠. 그래서 산도아카는 정말 대담하고 위험천만한 구출 작전을 새로 세웁니다. 이게 바로 산독한의 대단한 점이에요. 분노에 휩싸여서 무작정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죠. 그리스인 테오토크리스가 야네스와의 결투에서 입은 부상 때문에 아직 침대 신세를 지고 있다는 정보. 이것이 바로 이 대담한 구출 작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산독한의 계획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그리스인의 환심을 사려니 왕자로 위장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저택에 접근해요. 그리고 수라마에게 몰래 강력한 마취약을 전달해서 내부의 여성 경비들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런 다음 약속된 시간에 창문 밖으로 밧줄을 내려서 그녀를 구출하고 밖에서는 동료들이 탈출을 엄호한다. 그야말로 완벽한 시나리오였죠. 하지만 바로 이 외침 한마디에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무기를 들어라! 포로가 탈출한다! 은밀하게 진행되던 구출 작전은 순식간에 발각되고 저택은 아수라장으로 변하죠. 이제 조용한 탈출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사방은 적들로 꽉 막혔고 도시 전체에 경보가 울려서 그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완벽한 포위망을 대체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선독한이 외칩니다. 딱 한마디였어요. 지붕으로. 땅이 막혔다면 하늘로 간다. 탈출극의 가장 화려하고 아슬아슬한 마지막 막이 오르는 순간입니다. 그러자 밧줄의 명수, 칸마무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냅니다. 10m나 떨어진 옆 건물 탑 지붕을 향해서 정확하게 밧줄을 던져서 고정시키고 즉석에서 다리를 만들죠. 모두가 아슬아슬하게 그 밧줄 위를 건너고 산독하는 끝까지 뒤에 남아 동료들을 엄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격자들의 혼을 빼놓기 위해 수라마의 저택에 불을 지르기까지 하죠. 이건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적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도시를 이렇게 극적으로 탈출했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위험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추격전의 무대는 브라마푸트라 강으로 옮겨집니다. 강 위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장애물, 그리고 이 추격전의 마지막 결전입니다. 그런데 강 위에서의 추격전은 시작부터 너무 불리했어요. 왜냐하면 산독한 일행이 탄 바글라는 크고 무거운 쌀 운반선이었거든요. 반면에 그들을 쫓는 풀워르는 훨씬 가볍고 빠른 배였죠. 이대로라면 따라잡히는 건 그냥 시간 문제였습니다. 속도에서 완전히 밀리니까 정면 대결은 이건 불가능한 거죠. 승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독하는 또다시 힘이 아닌 지략, 그의 번뜩이는 기지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해낸 해결책은요, 정말 절박하면서도 기발했습니다. 일종의 급조폭탄을 만드는 거였죠. 커다란 진흙 항아리에 남은 화약을 전부 쏟아붓고 총알까지 몽땅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밧줄로 도화선을 만들어서 밀봉하는 거죠. 그야말로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은 최후의 한 방이었습니다. 이 장면의 긴장감은 정말 최고조에 달합니다. 모두의 목숨이 걸린 이 임무를 위해서 산독한이 홀로 칠흑 같은 어둠 속 강물로 뛰어들죠. 폭탄을 등에 짊어진 채 적선을 향해 소리 없이 헤엄쳐가는 그의 모습은 그가 짊어진 엄청난 무게와 위험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차가운 강물 속에서 적선의 감시를 피해 조용히 접근합니다. 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방향타에 폭탄을 묻고 젖은 손으로 짧은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그 순간, 이제 남은 건 오직 하나, 폭발하기 전에 살기 위해 미친 듯이 헤엄쳐서 최대한 멀리 도망치는 것뿐입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정말 숨막히는 순간이죠. 결과는요? 보시다시피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추격선은 거대한 폭발과 함께 침몰하고 살아남은 적들은 혼비백산에서 흩어졌으며 우리의 주인공들은 마침내 지긋지긋한 추격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죠. 믿을 수 없을 만큼 위험했던 도박이 보기 좋게 성공한 겁니다. 산독한의 이 한마디가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을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행운은 용감한 자의 편이다. 이게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대담함과 용기가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냈고 불가능해 보였던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는 진짜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자, 이렇게 수라마는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시작된 셈이죠. 이제 그리스인은 그들의 모든 비빌 계획을 손에 쥐고 있고 심지어 라자의 절대적인 신뢰까지 받고 있습니다. 홀로 적진 한가운데 남겨진 야네스는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자신을 옥죄어오는 새로운 함정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과연 그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에밀리오 살가리의 장대한 모험 소설 산도판 이야기 그 4번째 장입니다. 지난번 야네스가 교활한 그리스인 테오토크리스와의 결투에서 짜릿한 승리를 거뒀었죠. 하지만 그 배후에 있던 아삼 라자의 거대한 음모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던 테오토크리스는 결국 수라마 공주를 납치하는 정말 최악의 수를 두고 맙니다. 이제 이야기는 완전히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펼쳐지게 돼요. 한쪽에선 약에 취해 끌려간 공주를 구하려는 산독한의 필사적인 사투가, 그리고 다른 한쪽에선 궁정의 아주 교묘한 함정에 빠져드는 야네스의 절체절명 위기가 시작됩니다. 산독한이 수라마의 별장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건 정말 불길할 정도의 정적이었습니다. 평화로웠던 공간은 온통 침입의 흔적으로 가득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죠. 모든 게 그녀가 아주 폭력적으로 끌려갔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불안이 그의 마음을 휘젓는 가운데 적의 소나기에서 그녀를 구출하기 위한 필사적인 임무에 막이 오릅니다. 야네스가 보낸 편지는 삼독한의 분노에 기름을 붓습니다. 친구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숙적 테오토크리스가 빠르게 회복 중이라는 소식은 또 다른 위협의 전조였죠. 하지만 지금 산독한에게 궁정의 복잡한 음모 같은 건 뒷전입니다. 그의 모든 생각은 오직 납치된 수라마에게 향해 있어요. 이 말처럼 그는 이 문제를 오직 자신과 동료들의 힘으로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레이시아의 호랑이가 세상을 상대하는 방식이죠. 자, 이제 본격적인 잠입이 시작됩니다. 어둠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죠. 산독한과 그의 충실한 동료 트레말 나이크는 정말 그림자처럼 움직이면서 적의 소굴로 숨어듭니다. 경비병들의 시선, 나뭇잎 스치는 소리 하나하나가 심장을 조여와요. 저 벽 너머에 수레마가 갇혀있다는 생각만이 그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공주를 무사히 되찾는 겁니다. 마침내 방갈로 안에서 수라마를 발견한 산독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마치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정신은 흐릿했고 기억은 조각나 있었죠.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어떻게 납치되었는지조차 떠올리지 못하는 그녀의 모습은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니구나, 훨씬 더 사악한 음모가 있었구나 하는 걸 직감하게 합니다. 수라마의 불완전한 기억의 조각들과 그 끔찍한 진실 사이의 간격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이상한 음료를 마시고 기이한 꿈을 꿨다고 말하지만 산독한은 그 이면에 숨겨진 사악한 현실을 꿰뚫어보죠. 그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적들은 그녀에게 약물을 투여해서 무의식 중에 그들의 모든 계획과 비밀을 실토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녀가 겪은 건 환각 속에서 이루어진 잔혹한 신문이었어요. 산독한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켜집니다. 동양의 비밀스러운 약물에 정통한 그는 수라마의 증상을 듣자마자 즉시 몇 가지 가능성을 떠올리죠. 방이나 유마처럼 의지를 꺾고 진실을 말하게 만드는 강력한 비약들. 이건 적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단순 납치를 넘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알아내기 위한 치밀한 정보전이었던 거죠. 이제 반격의 시간입니다. 산독한은 수라마의 손에 작은 약병을 쥐어주죠. 그 안에는 감시자들을 깊은 잠에 빠뜨릴 강력한 마취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약이 아니에요. 이건 희망이고 반격의 신호탄이며 그들의 운명을 바꿀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제 수라마는 수동적인 포로가 아니라 탈출 작전의 핵심 요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탈출 계획은 아주 되담하고 정교합니다. 첫째, 수라마가 마취제를 탄 와인으로 경비원들을 무력화하고, 둘째, 그녀가 신호를 보내면, 셋째, 산독한이 밧줄을 타고 베란다로 올라갑니다. 넷째, 그가 그녀를 땅으로 내려주고, 마지막으로 밖에서 대기하던 트레말 나이크와 합류해 탈출하는 거죠. 모든 단계가 완벽한 타이밍에 맞아떨어져야만 합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작전입니다. 경비원들이 마취제에 쓰러지고 마침내 작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방갈로 전체는 적들로 가득해요. 작은 헛기침, 발소리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그들의 운명이 이 몇 분에 달려 있습니다. 산독한은 수라마를 등에 단단히 묶고 베란다에서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밧줄과의 마찰로 손바닥이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지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수라마를 안전하게 땅으로 내려보내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죠. 바로 그 순간 베란다에서 터져나온 외침이 밤의 정적을 깨뜨립니다. 경보가 울리고 이제 탈출은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싸움으로 변모하죠.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된 겁니다.
전투가 폭발합니다. 산독한이 수라말을 묶은 밧줄을 푸는 그 짧은 순간을 벌기 위해 트레말, 나이크와 말레이인들이 맹렬하게 불을 뿜습니다. 권총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고 몰려드는 경비병들이 쓰러지죠. 광장은 순식간에 총성과 외침으로 가득 찬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적의 추격을 피해 가까스로 수라마의 결장으로 피신하지만 이건 뭐 불길 속으로 뛰어든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은 이미 사방에 포위된 거대한 함정이었거든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이제 산독한의 머릿속은 번개처럼 회전합니다. 이 완벽한 포위망을 뚫을 새롭고 훨씬 더 대담한 탈출구를 즉석에서 찾아내야만 합니다. 바로 여기서 산독한의 천재적인 기지가 빛을 발합니다. 아래가 아닌 위로. 그는 별장 지붕과 길 건너편 탑 사이에 밧줄 다리를 놓아서 적들의 머리 위로 날아서 탈출한다는 정말 기상천외한 계획을 세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도전이야말로 포위망 속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의 빛입니다. 탈출하기 직전 산독한은 추격자들을 위한 아주 화끈한 작별 선물을 준비합니다. 총알과 화약을 가죽 채운 급족 폭탄. 이건 단순한 교란용이 아니에요. 자신들을 쫓는 자들에게 보내는 호랑이의 경고장이자 그들의 탈출을 보장할 가장 확실한 보험인 셈이죠. 그의 치밀함과 무자비한 대담함이 동시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강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등 뒤의 하늘은 수라마의 집을 삼키는 불길로 붉게 타오릅니다. 이 불꽃은 그들이 이제 돌아갈 다리를 불태웠다는 상징과도 같아요. 오직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강 위로 미끄러지듯 적 병사들로 가득 찬 쾌속선 풀와르가 끈질기게 그들의 뒤를 물고 늘어집니다. 육지에서의 싸움은 끝났지만 이제 브라마푸트라 강 위에서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대결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독한의 그야말로 초인적인 용기가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차가운 강물로 뛰어들어요. 오직 폭탄 하나를 든 채 추격선으로 헤엄쳐가서 직접 선체를 파괴하려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임무죠. 이건 평범한 용기를 넘어선 그의 전설적인 대담함과 결단력을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쾅! 거대한 폭발음이 강을 뒤흔들고 추격선은 산산조각나 어두운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임무는 성공했습니다. 추격자들은 제거되었고 일행은 마침내 한숨 돌릴 시간을 벌었죠. 브라마푸트라 강은 그들의 극적인 승리를 목격한 채 다시 깊은 침묵에 잠깁니다. 한편 아사메의 궁정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점을 야네스에게로 옮겨보죠. 겉으로는 라자의 총애를 받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련한 하얀 호랑이는 공기 중에 감도는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한 라자의 태도가 서서히 차가워지고 있다는 걸, 보이지 않는 위협의 그림자가 그를 옥죄어오고 있다는 걸 그는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어요. 라자의 신하가 코플소 사냥을 제안합니다. 평범한 초대처럼 보이지만 야네스는 그 이면에 숨겨진 칼날을 즉시 간파하죠. 복수심에 불타는 테오토크리스가 회복 중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에게 이 사냥은 사고를 위장한 완벽한 암살 시도일 뿐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초대에 응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죠. 야네스는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충성스러운 말레이인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말 것, 그리고 항상 자신의 된 뒤를 지킬 것. 사냥 파티의 그 누구도, 심지어 라자의 사람들조차 믿지 않는 그의 철저한 신중함은 그가 왜 하얀 호랑이라 불리는지를 증명합니다. 함정의 첫 번째 단계가 실행되지만 야네스의 뛰어난 기술과 예지력은 치명적인 상황을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사냥 실력을 과시하는 기회로 바꿔버립니다. 그는 적의 계획을 역이용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인 거죠. 첫 번째 함정은 야네스의 노련함 앞에 무력하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적들은 두 번째, 훨씬 더 교활하고 빠져나가기 힘든 함정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의 교묘함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사냥 파티는 갑자기 야생물 쏘다라고 외치면서 야네스의 부하들을 속입니다. 대장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충성심에 그들은 즉시 총을 발사하죠. 하지만 총성에 쓰러진 건 물소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신성시되는 소였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하고가 아니었어요. 야네스를 신성을 모독한 범죄자로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난 마을 촌장은 야네스와 그의 부하들이 마을 전체에 재앙을 불러올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고 군중을 선동하죠. 순식간에 분위기는 반전되고 야네스는 존경받는 손님에서 신성을 모독한 범죄자로 전락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야네스는 결국 라자 앞에 끌려갑니다. 라자는 마치 모든 걸 몰랐다는 듯 실망한 표정을 연기하면서 야네스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를 추방해야 한다고 선언하죠. 함정을 계획한 자가 심판관 행세를 하는 이 연극은 모든 것이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마을 촌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야네스에게 고대의 무례 재판을 통해 결백을 증명하라고 도전하죠. 이건 결코 공정한 기회가 아닙니다. 그를 합법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설계된 또 하나의 치명적인 함정일 뿐이죠. 라자는 위선적인 표정으로 물의 재판 규칙을 설명합니다. 물속에서 더 오래 버티는 쪽이 신들의 가호를 받은 진실한 자로 인정받는다는 고대의 관습. 겉으로는 신성한 의식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결국 잠수 기술과 폐활량이라는 육체적 능력에 달려있는 조작하기 쉬운 원시적인 대결일 뿐입니다. 모든 상황이 포르투갈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그는 이방인이고 그를 패배시키기 위해 고안된 재판에서 현지 챔피언과 맞서야 합니다. 군중의 적대감은 그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하죠. 그런데 여기서 야네스의 산재성이 폭발합니다. 그는 그들의 게임에 어울려주는 대신 심리학에 대한 뛰어난 이해를 이용해서 군중과 재판 자체를 자신의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로 만들어버려요. 그는 패배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승리를 거머쥡니다. 이건 힘이 아닌 지혜의 승리죠. 야네스는 궁전에서 열리는 성대한 축제의 승리자로서 돌아옵니다. 그는 자신이 마침내 그리스인을 이겼다고 믿으면서 승리에 도취되죠. 하지만 이건 폭풍전의 고유함이었습니다. 궁전의 홀은 화려한 음악과 춤으로 가득합니다. 라자는 자신의 잔을 직접 건네며 야네스의 승리를 축하하죠. 이 모든 환대와 축제 분위기는 그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마지막 함정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거대하고 정교한 연극의 일부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친근했던 가면이 벗겨집니다. 라자는 산독한의 병력에 대해 알고 있음을 드러내며 수라마에 대한 신문이 성공적이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야네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입니다. 마침내 피할 수 없는 마지막 함정의 빗장이 풀립니다. 음악이 멈추고 거대한 문들이 닫힙니다. 화려했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사방이 막힌 처형장으로 변하고 40명의 시크교 병사들이 나타나 그들을 완벽하게 포위합니다. 잔혹하고 일방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말레인들은 등을 맞대고 싸우며 압도적인 적을 상대로 한 명이라도 더 쓰러뜨리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그들의 용기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더욱 빛나죠. 하얀 호랑이의 교활함도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사로잡히고 도시의 병력은 제거되었으며 그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의 눈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감옥에 갇혀 적들의 처분에 맡겨진 하얀 호랑이. 그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습니다. 그의 패배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마지막 장을 여는 비극적인 서막이죠. 과연 산도카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친구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마지막 결전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자, 에밀리오 살가리의 위대한 해양 모험 소설, 바로 산독한 시리즈의 대장정, 드디어 그 마지막 여정에 다다랐습니다. 수라마를 아삼의 정당한 왕좌에 다시 앉히기 위한 산독한과 야네스의 정말 길고 길었던 투쟁이 이제 마침내 최후의 격전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황이 정말 최악입니다.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갈 것 같은 바로 그 위기의 순간, 과연 희망의 불씨는 다시 타오를 수 있을까요? 이야기의 시작부터 정말 숨이 턱 막힙니다. 이 한마디, 산독한의 진영에 날아든 끔찍한 비부죠. 가장 믿었던 동료 야네스가 적의 손에 넘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뭐 단순히 계획이 좀 틀어졌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모든 게
정말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겁니다. 희망이라는 게 그냥 산산조각 난 것 같아요. 앞으로 얼마나 끔찍한 시련이 닥칠지 이 한 문장만 들어도 알 수 있을 정도죠. 그야말로 이제 다 끝났다 싶은 최악의 순간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장은 위기에 처한 영웅들입니다. 야네스가 잡혔다는 건 그냥 동료 한 명을 잃었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 복수의 칼날이 곧바로 산독한과 남은 부하들의 목을 향해 날아오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들의 비밀 은신처마저도 더는 안전하지 않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적들은 이미 냄새를 맡았어요. 그들의 은신처를 정확히 파악하고 바로 턱 밑까지 추격해온 거죠. 여태까지 안식처였던 정글 속 작은 공간이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거대한 덫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포위망이 완전히 좁혀지기 전에 탈출하지 못한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죠. 전멸뿐입니다. 정말 숨막히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순간이에요. 이들의 탈출 과정을 한번 시간대별로 따라가 볼까요? 이게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죽음과 경주를 벌이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첫 1시간 만에 은신처가 들통났어요. 그리고 불과 2시간 뒤, 그러니까 총 3시간이 지났을 땐 적들이 아예 정글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그냥 포위해서 잡는 게 아니라 정글 전체를 태워서라도 이들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사방이 불지옥인데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코끼리를 타고 불길을 뚫고 달립니다.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유일한 탈출 수단이었던 코끼리 한 마리가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정말 매 순간이 목숨을 건 도박인 셈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이들을 위협하는 게 단지 라자의 군대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목숨을 걸고 뛰어든 정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거대한 적이었던 거죠. 맹렬한 불길을 피해서 겨우 빠져나왔다 해도 어둠 속에서는 독사의 이빨이 굶주린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생존이라는 게 단순히 적군을 피하는 문제를 넘어서 인도 정글의 혹독한 자연과 머리는 또 다른 전장이었던 셈입니다. 자, 두 번째 장입니다. 사디아의 불꽃. 이렇게 칠흑 같은 절망의 끝에서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추격자들을 피해서 험준한 산으로 향하는 이들에게 전설 속에나 나올 법한 한 부족의 존재가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새로운 목표가 되어줍니다. 이들의 여정은 결코 무작정 도망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명확한 전략적 목표가 있었죠. 바로 사디아 산맥에 사는 용맹한 전사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족은 과거 수라마의 아버지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쳤던 옛 동맹이었거든요. 이들이야말로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자 이 불리한 전세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산맥의 전사들 앞에 선 수라마.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이 장면은요, 이야기의 흐름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분수령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보호만 받던 연약한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딸로서 그들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오랜 충성심과 명예에 불을 지피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과 용기가 강철 같던 전사들의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수라마의 이 간절한 호소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과연 어땠을까요? 자, 바로 이 숫자입니다. 1500.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실로 엄청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1500명의 전사들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소총을 쏘아 올리면서 그녀의 대의에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한 겁니다. 바로 이 순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길 속에서 쫓기던 도망자들이 이제는 그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군대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정말 드라마틱하죠?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활화산처럼 터져버린 겁니다. 산맥을 뒤흔드는 이 천둥 같은 총송은 단순한 축포가 아니었어요. 이건 이제 부당한 권력을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군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해졌습니다. 산독한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최정예 부대, 뭉프라취엄의 호랑이들이 있고 또 산맥을 뒤흔드는 용맹함을 가진 사디아의 전사들이 합류했죠. 그런데 진짜 승리의 열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적의 심장부, 구아하티 내부에 심어둔 조력자였어요. 라자의 경배대 소속인 시크 교도들이 내부에서 반란의 횃불을 들기로 약속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완벽한 승리를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죠.
세 번째 장, 구아하티 공성선입니다. 이제 무대는 마지막 결전의 장소, 수도 구아하티로 옮겨집니다. 새롭게 결성된 이 연합군이 굳게 닫힌 성문을 향해 진군하면서 이 대서사시의 가장 장엄한 클라이맥스가 드디어 시작되는 거죠. 이들의 공격 계획을 보면요. 이게 단순한 힘싸움이 아니라 정말 정교하게 짜인 한편의 교향곡 같아요. 자, 1단계. 내부 시크 교도들이 먼저 혼란의 불씨를 당겨서 수비 체계를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2단계. 그 혼란을 틈타서 강력한 포병 화력으로 견고한 방어선을 그냥 박살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3, 4단계로 이어지면서 열린 길을 따라 정예 부대가 순식간에 돌격해서 왕궁을 장악한다.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광석화 같은 작전이었습니다. 당시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상상하려면 이 두 가지 무기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먼저 팔코네트는 성벽의 바리케이드를 부수는 거대한 망치 같은 역할을 했어요. 반면에 적들이 사용한 포도탄이라는 건 수백 개의 작은 쇠구슬을 한꺼번에 흩뿌리는 말 그대로 대포로 쏘는 거대한 산탄총이었죠. 이 두 무기가 격돌하는 전쟁터는 그야말로 강철과 화염이 뒤섞인 아수라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독한의 이 포효와 함께 총공격의 막이 오릅니다. 나아가라, 나의 호랑이들아.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부하들을 죽음 속으로 이끌 수 있는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넘쳐 흘러요. 이 한마디가 연합군의 사기를 저 하늘 끝까지 끌어올리면서 그들을 거침없는 강철의 파도로 만들어버립니다. 양측의 전력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쩌면 승패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자의 군대는 성벽과 수적 우세라는 겉모습은 번지르르 했지만 내부의 배신이라는 썩은 기둥에 기댄 모래성에 불과했죠. 반면에 산독한의 군대는 수는 적을지언정 하나의 목표 아래 강철처럼 똘똘 뭉쳐 있었고 포병 지원과 기습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창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결국 이 전투의 승패는 단순한 머릿수가 아니라 더 나은 전략과 불타는 사기에서 갈리게 된 거죠. 네 번째 장, 새로운 왕위 계승자입니다. 치열했던 전투는 마침내 전환점을 맞이하고 승리의 깃발이 왕궁에 꽂히면서 아삼의 운명을 바꿀 아주 극적인 사건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계획은 정말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바리케이드가 폭격에 산산조각 나고 굳게 믿었던 시크 교도들이 등 뒤에서 칼을 꽂자 라자의 군대는 순식간에 혼돈에 빠져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거칠 것이 없어진 산독한의 군대는 왕좌가 있는 궁전의 심장부를 향해 맹렬하게 쇄도합니다. 승리가 정말 바로 눈앞에 다가왔어요. 하지만 패배를 와주한 라자는 완전히 이성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그의 이 광기 어린 외침을 한번 들어보세요. 왕비라고? 그녀가 어디 있나? 내가 그녀와 결혼하겠다. 이건 뭐랄까,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보이는 처절한 현실 부정이죠. 그는 왕좌를 지키는 대신 허상에 집착하는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한때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던 폭군은 차가운 정신병원으로 보내지고 자유를 그토록 갈망했던 영웅 야네스는 마침내 따스한 햇살 아래로 돌아오죠. 이 두 장면의 선명한 대비가 바로 이 이야기의 결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정의는 승리하고 모든 갈등은 마침내 해소되는 순간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장, 호랑이의 귀환입니다. 길고 험난했던 싸움이 끝나고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가 펼쳐지는데요. 모든 것이 끝난 후 영웅들이 맞이한 새로운 아침과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표가 모든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수라마는 마침내 아쌈의 정당한 통치자인 라니, 즉 여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야네스는 그녀와 결혼해서 왕국의 공동 통치자가 되었죠. 그들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이 마침내 가장 행복한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친구의 완전한 승리를 축하하는 산독한. 하지만 그의 이 마지막 말에는 짙은 여운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비장함이 담겨 있어요. 그는 친구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숙명, 즉 잃어버린 자신의 왕국을 되찾아야 하는 또 다른 위대한 여정이 남아있다는 걸 선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삼에서의 장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영원한 모험가 산독한의 여정은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들과 함께 그는 이제 자신의 진짜 왕국 보르네오를 되찾기 위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하나의 완결된 승리의 기록인 동시에 더 거대한 서사의 시작을 알리는 출항 신호인 셈이죠. 말레이시아의 호랑이, 그의 다음 모험은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이끌게 될까요? 그 질문을 여러분의 상상에 남기면서 산독한의 장대한 여정을 마치겠습니다.